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화 회계사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울 파트는 비재경 임직원을 위한 재무제표 식기응법. 뭐 굳이 앞에 거를 붙일까 말까 하다가 붙였는데 결국 이제 그 재경이라는 것은 회계팀을 얘기하겠죠. 회계팀들은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일 거다. 그러니까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회계 재무제표라는 게 있는데 그 재무제표라는 거 가계부예요. 가계부.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읽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아주 짧게 이제 간단하게만 하자면은 저는 바로 직전까지 그 3일 회계법인에서 쭉 근무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그 3일 아카데미라고 저희 그 조세일보처럼 좀 큰 규모의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강의를 몇 년간 제가 쭉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쉬었죠. 그렇죠?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해보시죠. 일단 목차부터, 목차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지 살짝 보고 바로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복식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복식북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영어로 치면 그 ABC 같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고 그 뒤에 회계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지 그다음에 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밑에 3, 4, 5번은 그 재무제표의 큰 종류, 핵심적인 이제 종류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다. 그래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를 통해서 1, 2번은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은 전제지만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 3, 4, 5번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거 이제 그게 우리의 주 목표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전체 한 16차씩 이렇게 짜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답변부터 보시죠. 복식북이의 원리. 복식북이를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복식북이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자산부채 자본 이런 것들 단어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복식북이는 반대는 단식북인데 저 개념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죠. 어쨌든 우리가 집에 쓰는 가계부와 거의 유사한 거다. 회계상 말하는 가계부를 쓰기 위한 어떤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다시 이제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투자자의 관심,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살려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줄 만한 그런 위치, 금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주요한 투자자는 주주, 그렇죠? 주식 투자자나 아니면은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어떤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주요한 투자자가 될 텐데 관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예전에 대차대조표라는 단어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써드리죠. 대차대조표. 이게 이제 원래는 용어였는데 정식 용어가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재무상태표. 하지만 아직도 책 같은 걸 보면은 회계 관련된 책을 보면은 대차대조표라고 써 있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정식 용어는 바뀐 거다. 재산이니까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얼마나 잘 버느냐 어떤 기간 개념입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쉽게 말하면 내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단어 씁니다. 손익이죠, 손익. 수익과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익은 그거를 이제 정리한 표다라는 것이고 재무상태표는 이제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 사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임원이 들으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 특히 만약에 이제 신입 사원이다. 혹은 내가 이제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다. 몇 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남자예요. 혹은 현실적인 여자다. 라고 봤을 때 배우자의 정말 숫자만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겠다. 숫자만 가지고 우스갯소리인데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것인데 제가 지금 1교시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재산 상태가 상대방의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론 전제는 굉장히 내가 사랑도 안 보고 돈만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손익계산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끊고요. 바로 하시죠. 예, 재무 상태. 결국은 이제 재무 상태표하고 이제 손익계산서가 중요한 재무제표다라는 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었고,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제 소개팅 혹은 뭐 맞선 남자라고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단어를 지금 배우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건데요. 집하고 차가 있어요. 집하고 차가 있는데 뭐 한 10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0억 합쳐서 10억이 있다. 그래서 부자인데 소개팅이 나온 거예요. 상대방 여자한테 이 사람이 집 차에서 10억 있다. 너 결혼할래?가 아니고 소개팅 할래?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건 하나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부자네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이제 정상적일 텐데요. 이 10억 중에서 봤더니 이거 다 은행 거라는 거예요. 9억 5천은. 9억 5천은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집 차를 산 거고 자기 거는 5천만 원밖에 없었다. 지 거는 문자 가구 바퀴 2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은 지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은행 거고. 그 다음에 남들이 봤을 때 재산은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부채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부채, 뭐 자본은 셋 중에 가장 뭐 적게 들었겠지만 어쨌든 뭐 1000번은 최소한 들어봤을 텐데요. 그래서 그놈의 이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은요, 미래에 돈 되는 게 자산입니다. 여기 돈 될 거 써 있죠. 부채는 돈 나갈 거, 뭐 미래에 돈 나갈 것이에요. 왜 그러면 집, 차 이게 왜 자산이냐? 집하고 차 같은 거 보세요. 이건 돈이죠, 돈. 왜 그러냐면 미래에 팔면 돈이 된다. 내가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 뭐 금융상품, 뭐 정기예금 이런 게 있다. 그런 것들 뭐예요? 만기가 되면 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산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더 해보자. 그럼 자산은 재산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재산이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더 쉬운 표현으로는 이 자산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 그리고 이 자본은요. 이거죠. 결국은 보세요. 여기가 집차에 있어서 지금 10억이 있고 은행 거가 지금 9억 5천이 있는데 그럼 직권 5천인 거예요. 그러면 숫자 감각 있으신 분들은 왜? 부채하고 자본 더하니까 10억이네. 예,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본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죠? 같은 개념인 겁니다. 결국은 내 집과 차가 10억이 있고 은행에서 빌린 게 9억 5천이면은 사실은 직권은 5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혹은 우리 회사의 진짜 재산, 진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재산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순자라는 게 이제 회계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영어로 치면 이제 네트 해가지고 뭔가 상계시켰다, 뺐다라는 거예요. 뭘 뺐습니까? 자산인데, 재산인데 남의 재산인 부채를 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남의 재산인 거죠. 그렇죠? 남의 재산. 예, 좀 쓰기 민망하지만 남의 재산. 혹은 빚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빚에 익숙하죠. 그렇죠? 부채. 어쨌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진짜 재산, 남의 재산. 나의 재산과 남의 재산을 합쳐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재산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은 초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무 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재산 상태. 그러면 이건 왜 시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냐? 재산이라는 걸 알겠다. 뭐 남의 재산, 내 재산 알겠는데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뭐야? 이런 집, 차, 건물 이런 것들 뭐야? 1월 1일 혹은 뭐 12월 31일 어떤 기간이 아니고 어떤 시점별로 파악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굳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바로 뒤에 나올 손익계산서 아직 안 나왔지만 그건 뭐예요? 연봉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장사 얼마나 잘했냐?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 나갔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 기간 개념인가? 기간 개념. 그래서 요것은 뭐 1월 1일, 뭐 6월 30, 12월 31일 이렇게 딱딱 시점별로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죠. 이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영업 성과다라는 거예요. 영업 성과. 그래서 영업 성과. 오른쪽 나온 것처럼 수익에서 뭐 비용을 빼서 이익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정리하자면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다. 이거예요. 우리 매출 쪽은 이익과 관련돼 있을까요? 수익과 관련돼 있을까? 매출 같은 거. 뭐 여기 연봉도 나왔지만은 일단 들어온 거는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간 게 비용인 겁니다. 그걸 빼준 게 이익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걸 빼준 게 이익. 우리 회계 모르는 사람들은 수익하고 이익을 많이 혼용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틀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어쨌든 수익하고 이익은 다른 거다. 그래서 연봉을 일단 우리가 돈 빼기 전에 들어온 거니까 이제 수익인 거고, 매출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또 보시죠. 어제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바로 전 페이지도 그렇지만은 한번 보시죠. 바로 전 페이지도 그렇지만은 지금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좀 같이 나왔어요. 왜 같이 나왔냐? 어차피 뒤에 거 같은 거니까 이제 그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왜 같이 나왔냐? 결론은 서로 관련이 돼 있다. 숫자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결국 이제 메인인데, 그 회사를 파악하는 메인인데,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나왔지만 투자자의 관심은 재산 아니면, 그렇죠? 재산 아니면 얼마나 버느냐, 딱 두 가지야. 그 나머지 재무제표도 있지만은 이제 그 종류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저게 메인이다. 다만 그 메인 두 가지가 서로 얽혀 있는 거다. 재무상태표. 그거를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겠다. 다시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요. 이 자본은 크게 자본금,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편의상 1월 1일. 그리고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아직 뭐 저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 비용, 이익.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마지막 재무상태표. 1년이 지난 겁니다. 요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네,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인데, 숫자를 제가 채워놓겠습니다. 결국은 채워놓을 건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숫자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어쨌든 이걸 이해하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큰 흐름은 다 이해하시는 거니까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자금 조달이라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1단계, 굳이 단계를 써볼까요? 1단계 자금 조달. 크게 3단계까지가 있는데요. 뭐 기업 활동의 3단계라고 보시죠. 기업 활동. 자금 조달. 무슨 얘기냐? 내 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돈은 이쪽에 자본금 쪽에 우리가 뭐 자본금 얼마를 출자했다. 내 자본금 얼마 갖고 했다.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게 뭐 자금 조달이냐? 자기 돈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개인적인 입장인 거고, 기업에서는 결국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이거예요, 주주. 그래서 이제 이 자본 쪽은 주주 쪽과 관련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부채 쪽은 채권자 쪽과 관련돼 있다.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부채는 채권자와 관련돼 있다는 게 뭐냐? 채권자라는 거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은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10억을 빌렸다. 그 은행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빌린 거고, 그렇죠? 어쨌든 이 채권자와 관련된 건 부채. 그리고 기업의 주인과 관련돼 있는 이 주주는 자본과 관련돼 있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생초짜니까 다시 쉽게, 내가 만약에 떡볶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 돈 5억이 내 돈 1억이 있는데 내가 떡볶이 장사를 정말 크게 하려고 한 3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1억은 있는데, 그럼 자본금은 1억인 거예요. 근데 2억은 뭐 은행에서 빌려야겠죠. 그럼 부채로 2억이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은 지금 3억이 있습니다. 그럼 자산이 3억에 꽂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보죠. 내 돈 1억이 있는데 은행에서 차입 2억 하고 그러면 자산 현금은 3억 있는데 이 3억 가지고 왜 현금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것저것 투자하려고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물 사고 토지도 사고 기계도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남은 거를 뭐 현금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한마디로 하면은 한 단어로 하면은 투자예요. 투자의 내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지금 지나갔는데 투자입니다. 투자. 2단계가 투자. 그러니까 자금 조달해서 투자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게. 야 그러면 기업 입장은 뭐냐? 기업 입장에 내 돈. 내가 구멍가게 할 때는 내 돈 개념이 지금 자본금 1억인 건데 기업에서는 그 자본금이 뭐냐? 주주로부터 조달한 거를 자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는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은 자금은 은행에서 빌리고 그 다음에 주주로부터 조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어쨌든 그러한 개념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오케이 3억이 있었다. 오케이 그럼 현금이 3억이 있는데 내가 이것저것 투자했다 이거예요. 뭐 건물도 사고 이것저것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은 자산이 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야 투자를 했으니까 자산이 주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투자를 하면 당연히 자산이 변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셋 중에 답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자산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감소하지도 않고 변동이 없습니다. 현금이 지금 3억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건물을 3억짜리 샀어요. 그러면 현금 3억인데 새로운 건물을 3억 샀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줄고 새로운 건물이라는 자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를 해도 자산은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대로 3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또 자산은 또 뭡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개념이 또 성립하죠.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중에서 벌써 2단계까지 한 겁니다. 자금 조달, 돈 빌려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3단계는 당연히 장사를 해야죠. 멋진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제 영업한다 이거죠, 그렇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하면은 손익계산서 쪽과 관련된 거예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는 우리 했죠. 부채와 자본 쪽이죠. 부채와 자본 쪽이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자금 조달과 관련돼 있고 투자는 이제 자산 쪽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 있는데 저 자산, 부채, 자본 쪽은 특히 이제 부채, 자본 쪽은 자금 조달, 그렇죠? 얘네들은 한마디로 하면 자금 조달과 관련돼 있다 하고 자산은 한마디로 하면 투자의 내역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면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쭉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기간 개념이죠. 그렇죠? 1년 동안 장사한 내역. 매출이 뭐 1월 1일 매출, 그건 뭐 의미가 없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전체가 얼마냐 이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개념. 그래서 뭐 1년 동안에 뭐라고 할까요? 5억 벌고 3억 나갔고 남는 게 2억이다. 그럼 그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이익은 당기순이익이라는 단어 씁니다. 당기순이익.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단기에 이익인데 또 순자가 붙죠. 뭔가를 또 빼서 그렇습니다. 네팅 쳐서 상계시켜서 어쨌든 1년 동안의 이익이 2억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1년 뒤에 혹은 12월 31일이 뭐예요? 이게 1년 뒤예요. 1년 뒤. 1년 뒤에 내 재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숫자를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채는 그대로 2억 그대로 가고요. 별다른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자본금 이건 뭐예요? 출자한 금액인 거죠. 그렇죠? 출자한 금액. 그래서 출자한 금액. 출자금 뭐 혹은 뭐 주주로부터 빌린 금액, 주주로부터 자금 조달한 금액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주주들을 돈이 이 자본금으로 꽂히고 얘는 그대로 가는 거죠. 이제 보려고 하는 게 2억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익잉여금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면서 2억이 늘어요. 그래서 자본은 3억이 되고요. 보시면은 지금 자본은 처음에는 이익잉여금이 없었어요.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인데 잉여 쌓인 겁니다. 이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익들이 쌓이면 그게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년도는 지금 이익 쌓인 게 당기 순이익만큼 그대로 2억만큼 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요 숫자들은 점점 커질 겁니다. 얘는 계속 2억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르다는 거 꼭 이해를 하세요. 당기 순이익의 합계가 이익이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이 시그마 당기 순이익의 합계 이것을 이익잉여금이다. 같지는 않아요. 사실 거의 유사한 거다. 이렇게 이익잉여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익이 쌓이면은 저축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은 건 이제 자산인데요. 자산도 정확히 2억만큼 는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산은 부채와 자본 합계와 항상 일치합니다. 그럼 이 5억이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회계팀 혹은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 배우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실제로 확인해 볼 거예요. 어쨌든 이익이 2억 늘면은 결론은 뭡니까? 자산하고 자본이 둘 다 2억씩 늘어요. 만약에 2억 까먹었다. 그럼 자산, 자본 둘 다 2억씩 까먹는 겁니다. 그렇죠? 전제는 부채가 변동사항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다. 자산하고 자본은. 그렇게 보시고 필기를 많이 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했던 거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했던 거 확인하는 겁니다. 1단계 자금 조달. 부채 자본 쪽으로 숫자가 꽂히고 2단계 투자하면 이제 자산 쪽으로 숫자가 꽂히고 3단계는 이제 장사를 하며 영업을 하며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숫자가 이제 꽂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맞물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맞물리는지 한번 보자. 지금 우리는 첫 해년도에 다 본 겁니다. 아까 제가 칠판에 적은 거 1월 1일 그것도 뭡니까? 첫 해년도에 자금 조달하고 투자한 거를 다 1월 1일 날 했다라고 지금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1월 1일 날 자금 조달하고 그다음에 투자한 것까지 이때 다 벌어진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PT를 보시죠. 창업 시점에 우리 똑같아요. 자금 조달 3억하고 주주로부터 그다음에 금융권 혹은 뭐 부채로부터 하여튼 채권자로부터 1억을 자금 조달해서 투자했더니 4억인데 장사를 1년 동안 했더니 2억이다. 우리 했던 거니까 지금 빨리 얘기하고 있어요. 1년 뒤에 자본은 얼마일까요? 1년 뒤에 자본. 1년 뒤에 자본은 5억이 되고 자산은 6억이 됩니다. 둘 다 2억씩 늘어요. 야, 자본은 5억이고 자본금 3억 돼 있지 않냐? 자본은 자본금하고 다른 거죠. 자본은 크게 보면 자본금하고 이익여금 그 합계와 같다. 그러니까 회사의 진짜 돈이 자본인데, 그렇죠? 회사의 진짜 돈, 진짜 재산, 그렇죠? 진짜 재산이 자본인데 그 진짜 재산은 크게 보면은 주주가 맡긴 돈, 그렇죠? 주인이 맡긴 돈하고 그 다음에 뭐야? 회사가 벌어들인 돈 딱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요거는 변동사항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데 요거에 따라서 뭐예요? 주주의 부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나면 주주의 부가 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려고 한 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실판에서 했던 거고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겁니다. 2년 차의 손익계산서예요. 이거는 1년이 또 지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가 커졌네. 숫자가 커졌으니까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이어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완전히 별개의 숫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X1년의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는데 X2년의 손익계산서는 다시 0부터 하는 거죠.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X1년도의 매출이 지금 10억입니다. X2년의 매출이 30억이다. 그러면 X1년의 매출 10억부터 이어서 가는 게 아니죠. 다시 0부터 이제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그 재무상태표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부채가 1억 있었는데 1년 지났다고 없어집니까? 그럼 누구나 다 부채를 쓰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대로 이어서 가고 자산도 이어서 갑니다. 누적적인 개념이다. 재무상태표는 누적적인 개념이고 손익계산서는 1년 작성되고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우리는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산이 얼마일까요? 자산은 11억이 되겠죠. 6억에다가 5억을 더해서 11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은 얼마일까요? 펼쳐놓고 같이 보시죠. 자본은 5억에다가 5억 더해서 10억이 되는데 다만 표시를 자본금 3억 그대로 가고요. 그럼 뭐 출자한 돈 그대로 가고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이익잉여금이 5억이 아니고
2 더하기 5 하면은 7억이 되겠죠. 그렇죠? 예, 2 더하기 5 해서 7억. 예, 그렇게 해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끝이 났습니다. 그 두 개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예입니다. 예인데, 아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주식회사 삼성은 자산이 10억이고요. 부채가 7억이고 자본은 3억이다. 이때 창업을 한 거예요. X 1년 초에. 그리고 X 1년 중에 영업을 통해서 수익이 5억, 비용이 3억입니다. 1년 동안에 2억 벌었다 이거예요. 물론 그 창업할 당시에 자본 3억이라는 거는 자본금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시작했으니까 이익잉여금이 없겠죠. 그래서 3 더하기 5는 X 1년 말에 자본 금액은 답은 5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3억이 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에 마지막이니까 3억. 자본금 3억이 있었는데 이익잉여금이 쌓인 겁니다. 1년 동안에 2억 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5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5억이고 그거에 대한 항목은 자본금 3억과 이익잉여금 2억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복식부기를 제대로 하고 이번 시간은 거기에 하기에 앞서서 결국은 하고 싶었던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두 개의 관계 거기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